오늘부터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문 닫았던 대형 학원, 뷔페, 노래방, 각종 유흥시설들이 다시 영업을 시작했고요. 또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던 스포츠 행사도 30% 수준으로 관중이 허용됩니다. 아이들 학교 가는 것도 좀 풀리는데요. 현재 전교생 3분의 1만 등교가 가능했는데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두고 3분의 2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감염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은 1.5단계 정도의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 자정 북한의 신무기가 공개됐죠. 이례적인 심야 열병식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BTS 병역 특례 그리고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3부 여론조사들에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0월 12일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한 주간 퀴즈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커피 쿠폰 준비했습니다. 서울타임즈 마지막 부분에 퀴즈가 나갈 예정이니까요. 잘 들으시고 50원의 유료 문자, 50원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혹은 TBS 앱을 통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던 얘기가 있는데요. 왜 시끄러웠는지요? 네, 한때 이 정회가 될 정도로 여야 공방이 있었는데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였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왔고 이 관련해서 이제 아들 관련된 질의를 계속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좀 질문이 이어가던 중에 이 전주혜 의원이 추미애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중간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 전주혜 의원이 질의를 마치고 이 장제원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의원이 질문할 때 좀 장례를 점검해 달라 이렇게 윤호중 법사위원장한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김남국 의원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 말끝마다 개입해서 이 추미애 장관의 답변을 왜 대신하느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 사이 얘기가 오갔고 장제원 의원이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왜 반말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이 언제 내가 언제 했냐 전에 했다 예전에 했다 이렇게 옛날에? 좀 이런 좀 얘기들이 좀 오고 갔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다시 한번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정책 질의를 하고 더 많은 이제 정책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당에서 지금 처음부터 이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이 사건만 계속 정쟁만을 일삼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이번에는 또 장제원 의원이 김남국 의원한테 중간에 끼어들지 말던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툭툭 한 거죠. 그런 와중에 또 서로 또 고성이 이어지니까 윤호중 위원장이 이 산회를 선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라상 같네요. 네, 근데 이후에 다시 재개가 돼서 계속 법무부 국정감사가 좀 이어졌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국회 정무위에서는 금융위 국정감사 있었는데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참 복잡한 사건이라 갖고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긴 하셨겠지만은 이게 또 까먹기 쉽거든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러니까 라임 옵티머스 사태라고 얘기를 해서 한 가지 사건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사건이잖아요. 라임 그다음에 옵티머스 두 개 다른 펀드거든요. 다른 펀드 운영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라임 사태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라임 자산이 기준 6조 원대를 굴리는 거대 운용사를 발돋움해서 근데 소문이 라임이 펀드 돌려막기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고객들이 펀드 환매 요구를 하자 이 라임이 유동성 문제를 이유로 이 모펀드 3개와 아들 펀드, 자펀드 149개에 대해서 환매 중단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환매가 중단돼 1조 6,700억 원의 손실 보전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전현직 임원들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 안전한 데 투자하겠다고 속여서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해서 이상한 데 투자해서 이게 지금 다 환매가 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금액이 또 5,500억에 달합니다. 참 이 개미 투자자들 이거 믿고선 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인 김한석 씨도 8억 손해 봤다 이렇게
재판에서 증언했다고 예전 얘기했잖아요. 아나운서였던 이재용 씨도 네. 예, 투자했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손해 봤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라임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정무위에서 금융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금융위 쪽과 이 옵티머스 쪽에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금융위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자체가 지금 야당에서 특검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계속 논란과 공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이제 라임 같은 경우에는 그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라임 사태 그 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봉현 회장과 관련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민정비서관실에 있었죠. 이모 변호사가 행정관이 되고도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이 있고 이분의 또 남편인 윤석호 변호사죠. 이 사람이 옵티머스의 이사였고 지금은 현재 구속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네. 근데 예, 뜬금없이 이제 이낙연 대표 얘기가 나왔던 게 이게 그 선거 사무실에서 복합기를 옵티머스에서 지원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예, 그래서 두 사건 모두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복합기를 그 옵티머스 측에서 이 다른 이제 그 옵티머스의 실소유주가 다른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제 캐논 측에 트러스트 올이라는 데가 거긴가요? 네. 캐논에 이제 복합기를 빌린 거죠. 근데 복합기를 빌려서 설치를 거기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선거 때까지 한 3달 정도 돈을 이제 대납을 했다라고 하고 그런데 또 이후에는 또 돈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 연체료가 쌓이니까 이제 캐논 측에서 이제 복합기를 회수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면서 좀 알려진 것 같은데 뭐 이거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지인을 통해서 복합기를 들여왔는데 그 지인이 이제 알아서 뭐 이렇게 구해왔다라고 해서 뭐 그게 이제 뭐 그 사람이 이제 뭐 옵티머스와 관련된 사람인 줄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선거 캠프의 돈이 좀 어떻게 그 복합기에 대해서 좀 움직임을 받았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이낙연 대표 측의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가 이제 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두 사건, 그러니까 라임이나 옵티머스에 대한 이 검찰 수사를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뭐 누구든 그 대상이 누구든 또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아무런 의혹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제 우리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선관위가 경위를 파악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잘못하면은 국내 법인이 정치가 자금으로 기부를 한 것으로 될 수도 있어서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가 해서 지금 뭐 경위를 파악하러 나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재판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강 수석은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봉현 전 회장이 지난 8일 이강세 전 대표 재판에서 이 전 대표는 구속 기소가 돼 있는데요. 네네. 증인을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5천만 원을 넘겨줬다라고 진술했어요. 그래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대표가 인사를 잘하고 나왔다고 했다라고 또 증언을 했고요. 금품이 잘 전달됐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좀 보면 5천만 원을 이강세 전 대표에 줬는데 그게 지금 청와대에 전달됐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된,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실명이 언급된 강기정 전 수석 같은 경우와 이강세 전 대표는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과 좀 다른 내용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세 전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뭐 호텔에서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기자회견 때 기자들을 모아달라고 인사를 받은 돈이다. 강 수석에게 전달할 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6월 29일 있었던 대질조사에서도 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현금 1,000만 원 받았고 근데 뭐 김봉현 전 회장은 5천만 원을 든 쇼핑백을 반으로 접어서 안이 보이지 않게 건넸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8일에 있었던 재판장에서도 이렇게 맞서는 내용이 나온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강기정 전 수석이 좀 법적인 대응을 오늘 했습니다. 네네.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서 명예훼손, 그러니까 위증죄와 명예훼손죄로 이제 고소를 했고요.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고소를 했거든요. 조선일보와 뭐 그 기사를 쓴 기자들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강기정 수석에게 건넸다
이 내용을 헤드라인을 뽑아가지고 여기에 대해 명예훼손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강세 전 대표 측 변호인도 뭐라고 했냐면 김 전 회장의 증언대로라면 이 대표가 5천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청와대로 들어가서 전달했다는 것인데 보안 검색이 철저한 곳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을 강기정 전 수석에게 전달해 달라고 이강세 대표에게 전달을 했고, 근데 이강세 대표는 그게 아니고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거는 뭐 다른 용도로 기자회견을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강기정 전 수석 같은 경우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권력형 게이트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을 했는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게 라임, 뭐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금융사고인데 이 검찰이 계속 수사를 미적미적하고 또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회의 중에도 뭐 여권 인사들이 이 이른바 이제 개미 투자자들을 털기 위해서 이 권력을 동원해 어찌도 그렇게 치밀하게 팀 플레이를 펼쳤는지 상상조차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검찰과 여권이 올해 초에 이 비리 게이트를 인지하고도 이 총선 전에 이 비리 전말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어떤 사람은 계속 윤석열 총장에게 이 수사지휘권 전권을 맡기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원래 증권 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남부지검에 있었잖아요. 증권 범죄 합동수사단. 근데 이게 해체가 돼 갖고 사실은 이게 뭐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사건 수사팀을 대폭 늘리라 이렇게 또 지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추미애 장관도 오늘 국감장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아마 좀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네, 민주당에서 나경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수사 상황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뭐 그런 상황인데요.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회의에서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의 고발건에 대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듯하지만 나 전 의원의 자신감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근거가 없는 허세였는지 오래전에 드러날 그런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SNS에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검찰에 나경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과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여기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서 발부됐고 지난달 29일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국민의힘의 개헌 저지선이 흔들린다. 이거 선거법 위반에서 관련된 기소가 지금 계속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103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4명이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요. 뭐 울산 남갑의 이채익 의원, 뭐 울산 중구의 이제 박성민 의원, 대구 달서의 홍석준 의원, 그리고 여주 양평의 김성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가 됐는데. 그리고 이 4명 말고도 지금 그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9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자칫하면은 이 백석이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당내 우려가 있는 거고, 물론 이 지역들이 대체로 이제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여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재보궐 선거를 하면 뭐 채워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래도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네, 어쨌든 이제 뭐 이른바 이제 개헌 저지석이라고 불리는 이 백석이 무너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소속의 몸값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겠네요. 홍준표 뭐 국민의힘만 따지면 이제 백석이 안 되겠지만 이 국민의힘에다가 이제 뭐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탈당을 했던 무소속 의원들 그리고 최근 뭐 국민의당 등등 해서 뭐 연합을 하면 백석은 뭐 계속 충분히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당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가 여야 양당을 향해서 긴장하라고. 뭘 긴장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정의당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어쨌든 당원들의 선택은 선명성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만의 색깔로 그러니까 그동안 이준대? 민주당과의 좀 가까운 그런 모습 보였던 여기서 벗어나자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김종철 대표도 그 여야 양당과 좀 다른 모습,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요.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를 쭉 보면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민주당을 향해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면 안 된다. 부산시장, 서울시장 관련된 그 얘기인데요.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으니까 네. 당원 당규에 따라서 내면 안 된다. 약속시켜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종인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 보호할 조치를 하면서 노동개혁을 얘기해야지 해고를 쉽게 해달라고 접근하면 동의할 수 없다. 또 각을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와중에 트로트 가수 권도훈 씨 커밍아웃을 했다고요? 그리고 정의당에 입당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커밍아웃을 했고요. 이제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밝혔고 아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첫 행보로 이 정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도훈 씨는 성소수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이 정의당 입당이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커밍아웃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또 이런 분들 용기 내서 이야기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게 좀 네.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예고해둔 대로 퀴즈 이벤트 진행해야죠. 오늘 정상근 기자님이 출제를 해주시기로 했다고. 네. 보니까 그 박정호 기자님께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낸다고 막 그렇게 뭐 소몰이 뭐 이런 거, 소모이 뭐 말모이 이런 거. 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네네.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정작 코로나19 발원지로 알려진 이 중국은 코로나 종식을 선언을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중국의 이곳에서 57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현재 이 중국 보건당국이 확인한 숫자만 12명인데 이 국경절 황금 연휴가 끝난 직후인 만큼 이 확진자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퀴즈가 나가는데 네네. 이 중국 본토에서 57일 만에 확진자가 나온 이곳의 지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중국 산둥선 동부인 이 산둥반도에 위치한 항구 도시고요. 우리나라와도 가까워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또 대한민국 영사관도 설치가 돼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제가 더 어렵게 낸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 사실 이게 좀 안 좋은 뉴스라서 뭐 힌트를 재미있게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 네네. 이곳이 중국 내에서 유명한 와인 산지로 꼽히고 있고요. 네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산물 요리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맥주가 가장 유명해서 매년마다 맥주 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곳의 이름 맞추시면 되고요. 네네. 네, 세 글자입니다. 네, 맥주.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긴 하네요. 네, 경북 청도군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네. 맞아요. 비슷하니까 좀 헷갈리는 비슷하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정답 알고 계신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그리고 TBS 앱을 통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지난 금요일 자정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존에는 선보이지 않았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공개했는데요. 북한의 이런 행보를 놓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무기 이야기이기도 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열병식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먼저 어떤 부분이었나요? 예, 지금 많이 거론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북극성 4A형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는 명확하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고 북한이 이제 그 심의한 영상으로 보여줬던 이른바 4종 세트라고 하는 전술 무기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개해서 언론에 드러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전투 우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어떤 워리어 플랫폼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첨단 미래전 장비들이 이제 선보인 게 있습니다. 이 개별 특수부대 병사들이 입은 옷들인데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마치 미국의 특수부대를 연상시킬 정도로 숫자는 제한됐긴 했지만 상당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알려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북한이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의도적인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거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번에 뭐 주안점을 준 거는 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ICBM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잠수함에서 기존에는 하나 정도였는데 지금 3,000톤급 또는 이제 4,000 내지 5,000급에 탑재할 수 있는 네. 북극성 3호 그리고 네. 4A형을 이제 공개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작년 연말 북한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이겠다고 했을 때 그런 전략 무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주로 이제 미국을 겨냥해서 공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을 겨냥해서 공개한 것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기분 나쁘고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예, 지금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 간에 합의했던 약속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핵실험이나 네. ICBM의 시험 발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깬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북한이 이 북미 정상회담 때까지는 이런 그 전략 무기들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그것도 더 한 발 진화된 내용들을 공개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뭐 그다지 유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북한이 이제 비핵화 의지는 사실 없는 거고 이게 이제 보여줌으로써 비핵화가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있을 그런 협상이라든지 하는 것을 군축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거는 이제 해석하기에 다른데요. 네네. 지금 우리가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의 과정을 보면 이제 단계적 동시행동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동결이 필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핵 군축이 중간 과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핵 군축을 최종 목적지로 본다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네. 우리가 단계적인 과정 속에서 핵 군축을 본다면 어차피 완전한 비핵화, 검증된 비핵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 핵 군축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뭐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 ICBM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기존에 공개했었던 것들보다 굉장히 크기가 커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특히나 뭐 이동식 발사 차량이 굉장히 크다, 뭐 바퀴가 22개나 있었다라는데 사실 뭐 무기에 대해서 체계에 대해 잘 모르면은 이제 이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겁니까? 요번에 가장 큰 특징은 길이가 한 2, 3m 늘어나고 또 직경이 한 3, 40cm가 이제 늘어났다고 하는데 뭐 그 자체보다는 그 탄두부가 이제 길어진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탄도미사일이 길어진 가장 큰 이유는 탄두부가 이제 길어진 건데요. 여기서 후추진체라고 하는 PBV라고 하는 것이 식별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탄도미사일을 일반적으로 쏘면은 한 발이 나는데 여기에 이제 3발 내지 뭐 5발 정도가 장착이 돼서 이것이 이제 그 하나의 목표물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이 워싱턴을 공격할 때 그리고 뉴욕을 공격할 때 2발이 필요하지만 이런 다탄두를 이용하게 되면은 한 발을 가지고 뉴욕이나 워싱턴, 보스턴 이런 데를 이제 동시에 공격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런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나온 영상이나 사진을 봤을 때 이게 다탄두인 것 같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물론 이제 실물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미사일 전문가들도 지금 길이라든지 여러 모양으로 봤을 때는 다탄두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북한이 이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미 2017년 11월에 화성 15형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술을 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고 결국은 이제 다음 기술은 다탄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보여줬던 이 공개된 이 모형을 보면은 다탄두의 어떤 형체를 띠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SLBM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SLBM도 공개를 했는데, 어떤 정도로 그러면은 북한이 조금 더 기술을 앞당겼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이번에 공개된 거는 두 개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하나는 작년 10월달에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서 수중 발사대에서 쏜 북극 3형이 공개됐고요. 새롭게 공개된 것은 북극성 4A형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 지름이 이제 두꺼워지고 또 이 길이는 조금 짧아졌는데 지금 그 재질이 아마도 탄소광으로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그렇게 건가요?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도 역시 이제 다탄두를 개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극성 3호는 단탄두라고 한다면 북극성 4A형은 역시 이제 SLBM이긴 하지만 다탄두 형태로 지금 돼 있고 중국의 이런 다탄두 핵 미사일 수중 발사 미사일과 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 중국의 것과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다. 예, G량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거랑 지금 비슷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대공 레이더가 있는 대공 체계도 지금 뭐 보여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우리 대포병 화력에서 네. 우리가 이제 사드라든지 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보면은 미사일 발사대와 함께 이 대포병 레이더가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정밀도, 정확도를 높이는 건데요.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걸 보면은 이런 그 전술 탄도 미사일이나 방사포와 함께 이런 그 대포병 레이더 차량이 같이 이제 이동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이 상당히 이제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무기 체계의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유의해서 혹은 긴장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은 혹시 없었나요? 예,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거는 굉장히 상세하게 다 보여줬기 네.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닌데 다만 이제 그 북한이 우리가 미국을 겨냥하는 전략 무기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쟁에서 쓸 수 있는 대형 방사포, 네네.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된 부분들이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스트라이커 부대들이 사용하는 경량 전차라든지 또 우리의 그 K1 그 장갑차와 비슷한 형태들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전략 무기뿐만 아니라 실제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전술 무기들도 굉장히 성능 개량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략 무기뿐 아니라 뭐 우리와의 어떤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전술 무기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보통 열병식은 낮에 진행을 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엔 새벽에 진행을 했어요. 뭐 예전에 신년 행사 같은 경우도 새벽에 했던 적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열병식을 새벽에 하는 거는 조금 의외지 않나 싶은데요. 예, 지금 이것은 해석에 불과하지만 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뭐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새벽에 했고 이걸 때문에 이제 보면은 드론이라든지 또 북한의 전투기들이 이제 시범 비행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레이더 쇼 같이 이게 상당히 그 색채감 있는 이런 네. 이제 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마치 이제 이 열병식이 공연을 보듯이 좀 연출된 측면이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 시간이 미국 시간으로 보면은 그 오전 11시 경에 이제 시작을 한 그렇죠. 거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것이 녹화를 통해서 방영됐을 때는 미국의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서는 미국이라는 단어를 하나도 쓰지 않았지만 네. 실제로는 이제 미국을 겨냥한 이런 그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차를 고려해서 미국을 겨냥한 거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뭐 일부만 봤습니다만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화려하게 뭐 이런 게 있었고 전력이 별로 부족하지 않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러 좀 과시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예, 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물자가 부족하다는 국제사회의 그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의식해서 이게 화려한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을 또 일종의 위로잔치 비슷한 뭐 이런 성격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기념 연설을 하면서 이제 울먹울먹하는 이야기를 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북한의 지도자로서는 좀 예외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대내 결집용 그런 목적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 들어와 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그 지도자의 상 이미지를 만드는데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통큰 정치 그리고 이른바 광폭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애민 정치를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애민 지도자라는 이제 용어를 즐겨 쓰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가지고 2014년도에 평양의 20선층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네.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사과한 적이 있고요.
2017년 신년사에서도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또 신년사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 우리 어업지도사 그 사망 사건 때도 신속하게 공개 사과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리더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클릭한 화제의 핫 뉴스 알아보는 클릭 핫 뉴스 시간입니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소식은 좀 안 좋은 소식이네요. 삼성전자가 산업재해를 축소 은폐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네, 삼성전자가 광주 공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를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은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정부는 삼성전자에 6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노조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이 된 일인데요.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광주 사업장 생산직 노동자 중 53명을 대상으로 산재 피해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53명 중에 29명, 반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부상을 당하고 3일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답을 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데 이들이 산재 신청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후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8월부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광주 사업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감독기관에 보고된 산재 신청 건수는 15건 뿐이었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최소 10건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 조사에 임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그 산재 보고는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단 노동청은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이 산재 발생 보고 의무 및 산재 발생 원인 기록 보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6,640만 원을 부과한 겁니다. 근데 노동청 조사 결과가 53명을 대상으로 한 노조 조사 결과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 사고 일부가 여전히 은폐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재해자는 물론이고 사업장 관리자 등을 상대로 산재 은폐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잘 될까요? 잘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그러게 일단 뭐 많이 은폐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그 수년간의 세월을 다 조사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뤄지고 있는 일들인데요. 산재 중에 사망 사고 외에 부상 등의 사례는 상당수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노동자 10,000명당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사고 사망 만인율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0.46, 그리고 유럽은 0.1에서 0.2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망률은 한 4-5배 정도 많은 상황인데 업무상 사고 비율을 나타내는 재해율은 우리나라가 0.58, 유럽이 1에서 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낮은 거죠. 그러니까 사망률은 높은데 유럽에 비해서 이 재해율은 낮다. 그 말인즉슨 사망한 것은 우리가 뭐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산업재해, 산재, 사고 같은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란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실 사고가 많으면 사망이 많고 사고가 적으면 사망 수가 적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재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근로감독 등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가 4,5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게 기업이 산업재해를 제대로 보고를 해야 어디서 어떻게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지표에 정확하게 담아서 근로자에게 알릴 수 있는 거고요. 또 사업주도 이게 불명예스러운 만큼 산업재해 예방에 힘쓸 수 있게끔 한 조치인데 위험 작업 외주화가 많아지면서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확대 강화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미보고가 만연한 겁니다. 조금 더 엄격하게 감독하고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BTS 소식입니다. 요즘 BTS가 차지하는 뉴스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정치 쪽에서는 병역 특례, 맞아요. 경제 쪽에서는 빅히트 상장, 맞아요. 이번에는 세계 판입니다. 어디서? BTS가 7일에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벤 플리트상을 수상했는데요. 오늘 중국 환구15 보도에 따르면 수상 소감에 중국 누리꾼들이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일단 수상 소감을 들려드리면 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한미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가 어땠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는 네. 부분에서 네티즌들이 분노를 표했다고 하는 건데 일단 댓글부터 들려드리면 네네. 뭐 국가 존엄을 건드리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BTS의 팬클럽인 아미를 탈퇴하겠다.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하겠다. 등등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땠다는 거예요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중국은 한국 전쟁에 자국군이 참전한 걸 두고 항미 원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누가 오래? 미국에 맞서서 북한을 도왔다는 거죠. 아 누가 도와주랬어요? 근데 이렇게 참나.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남침한 사실은 교육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 항미원조 정신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중국의 상황을 전하는 우리 보도에 달리는 댓글들 제가 전하고 싶었는데요. 네. 적합한 댓글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어떤 기사든 방송에 실을 만한 댓글은 한두 개씩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 여기군요. 많이들 무엇보다는 분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리고 이게 뭐 한미 관계 발전 기여 공로를 주는 상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걸 네. 갖고 시비를 건다는 것 자체가 아 진짜 뭐 하고 싶은 말은 저도 많은데 뭐 보도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댓글을 저도 달 것 같아 갖고 여기서 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런 뉴스 중국에서 나올 때마다 늘 제가 드는 생각인데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 해주실 게 있죠. 일부에서 깜짝 퀴즈 나왔거든요. 네. 네, 정답을 조금 발표를 먼저 좀 해주시고 네. 그러셔야 될 발표부터 것 같은데. 할까요? 네, 발표부터 해주시죠. 오늘 문제는 네.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던 중국에서 57일 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역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였죠. 중국 산둥성 동부인 산둥 반도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여기까지는 모르실 수 있지만 맥주가 맥주. 유명한 이곳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칭타오입니다. 칭타오. 칭타오. 다들 뭐 칭타오 맥주는 아시니까요. 네, 중국 산둥성 칭타오시에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지난달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종식 선언을 한 지 한 그러게요. 달여 만이고요. 신규 확진자가 나온 거는 57일 만입니다. 중국 산둥성 칭타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10명 넘게 발생했는데 확진자는 6명이죠. 6명은 증상이 있고요. 네네. 6명은 무증상입니다. 중국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는 아하.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확진자가 6명인 거고요. 12명으로 저는 들었었거든요. 네, 네. 6명이었습니다. 명이었군요. 환자는 12명이 맞고 네네. 우리로 치면 확진자가 12명이 맞는 건데 중국으로서는 이제 확진자는 6명인 거고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2일 전국 코로나19 상황 보고서에서 이 상황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마 13일쯤 반영이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종식이 된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또 확진자가 나와서 중국도 참 속이 많이 상할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정답 칭따오 맞춰주신 분들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에 또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뭐 이게 아무래도 외래어다 보니까 네. 칭따오라고 해서 칭따오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네, 칭타오 뭐 청도 굉장히 여러 가지 표기로 보내주셨는데 정확한 표기는 어떻게 되나요? 국어 사전에 기록된 표기로는 칭다오. 칭다오예요? 네, 다오가 맞습니다. 칭다오. 아 이거 어떡하나? 근데 또 이게 또 뭐 그렇게 굳이 빡빡하게 굴 그렇죠. 이유가 네, 있을까라는 뭐 생각이 드네요. 다들 네. 뭐 아시는 걸로 그 의미만 맞으면 우리 저희가 네, 정답으로 네.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데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 저희 이야기도 조금 잠깐 네네. 해보고 갔으면 해요. 그 오늘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네네 맞아요. 내려갔는데 지난주까지는 2단계였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 9일, 10일 이틀 동안 많은 사람들 3천여 명이 모여서 행사를 진행한 게 파악이 돼가지고요. 지금 방역 당국이 상황 파악에 나섰거든요. 네네. 이게 선교 행사로 파악이 되고요. 3천 명이 모여서 뭐 하루 종일 이틀 내내 소강당, 대강당에 모여서 아하. 강의를 들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기는 네네. 했지만 좀 거리두기가 미흡했던 게 있어서 네.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클릭 뉴스 여기까지 듣고 저는 7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